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경제 정책, 조선의 경제 정책을 할 차례인데요. 일단 앞에 보시게 되면은 조선의 기본적인 경제 정책은 뭐 특이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 고려 시대도 바로 중농주의 정책이라는 게 존재했었죠.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그 성리학적인 어떤 교화 원리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어떤 왕도 정치 차원에서 농본주의를 특히나 이제 강조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뭐 특별할 게 없습니다. 예, 바로 농민의 조세 부담을 감면해 준다거나 또 토지의 개간과 양전 사업을 적극으로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려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조선 전기의 어떤 상고의 정책을 보면은요. 전기와 후기로 나눠서 일단 성격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조선은 모든 나라가 그렇지만 나라가 처음 건국됐을 때는 국법을 통해서 어떤 상공업을 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요. 한마디로 국가의 통제가 대단히 강하다는 거죠. 하지만 대체로 어떤 정점을 찍고 국가가 쇠락해가는 시점에서는 국가가 어떤 상업이나 수공업이나 어떤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동안 억제되어 왔던 어떤 상업이나 수공업이 대단히 활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선 전기에는 억상 정책 때문에 상공업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특히 유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으로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제 원리는 바로 근검과 절약이에요. 근검과 절약.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치와 낭비를 대단히 부정적인 거로 인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화폐 유통도 활발하지 못합니다. 물론 화폐가 부진한 것, 화폐 유통이 부진한 것은 고려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원인이 뭐냐? 자급자족 사회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만들어 쓰고 그래도 필요한 게 있다면 대체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죠. 뭐 쌀이라든가 배와 같은 이러한 실물을 가지고 교환을 하지 실제로 화폐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는 조선 전기는 좀 드물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좀 달라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통제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 상공업이 크게 발달한다는 거죠. 물론 16세기 이후에 상공업이 발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토지, 이런 토지 생산력이 증가했기 때문이에요. 곧 농업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이죠.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토지 면적단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잉여 생산이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상거래가 활발해지겠죠. 또 여기에 일조하게 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대동법입니다. 광해군 때 실시된 이 대동법 같은 경우는 대동법은 특산물 대신에 쌀이라든가 또는 배, 옷감 또는 화폐인 돈으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화폐 경제가 활발하게 됐고요. 또 대동법 시행에 따라서 공인들이 등장하고 이 공인들이 필요한 물건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수공업을 장악하게 되죠. 그 상업자본이 수공업을 장악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상공업과 수공업 그리고 이런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조선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토지제도죠. 예. 먼저 이 과전법은 언제 제정이 됐냐면 과전법은 바로 고려말 공양왕 때, 고려말 공양왕 때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과전법이었고요. 이 과전법의 시행을 놓고 바로 사대부들도 온건파와 혁명파로 이렇게 분열이 되기도 했었죠. 목적을 보면은 신진관료, 여기서 신진관료가 이제 혁명파 사대부들이죠. 신진 사대부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가 국가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병작 반수는 법으로 금지합니다. 지주전호제죠. 병작 반수를 법으로 금지하게 되고 농민들의 경작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영구적인 경작권을 보장하게 되고요. 한마디로 경작권을 사적으로 박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농민 생활의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토지의 종류는 일단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이 되는데
공전은 이거 고려시대랑 똑같아요. 공전은 수조권을 국가가 행사하니까 공전이라고 하고요. 수조권을 개인이 행사하면 이제 사전이라고 하겠죠. 따라서 국가는 농민에게 공전의 경작권을 보장해주고 그들로부터 조를 거둘 수 있는 권리, 바로 수조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수조권을. 수조율은 대체로 10분의 1입니다. 생산량의 10분의 1이고요. 사전의 경우에는 똑같죠. 개인에게 수조권을 국가가 어떤 관료에게 국가를 대신해서 네가 조를 걷어서 가지라는 거죠. 바로 개인에게 수조권을 준 땅을 사전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러한 땅 중에는 뭐 공신전, 별사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관청인 공회전, 그 다음에 지방관청인에게 주는 어떤 늠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학교, 각급 학교에게 지급하는 뭐 학전이라든가 사원에게 주는 사원전이 있는데 이러한 사원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태종 때 모두 몰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토지를 과전법 체제 하에서 이제 지급이 됐는데요. 일단 과전법에 따르면 토지 분급의 대상지는 경기도에 한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말고 이 왕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토지를 주게 되면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지방 세력화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경기 지역에 한해서만 토지를 지급한다는 것은 고려시대의 전식과랑 좀 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대신 이제 전직과 현직 관료에게 모두 줍니다. 이것은 바로 전직 관료에 대한 어떤 불만을 무마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이 존재했다는 것인데요. 고려시대에 구분전이라는 게 있었죠. 구분전. 이 구분전은 관료의 유족들에게 어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했던 게 구분전인데 조선시대에는 이 구분전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관료의 어떤 아내에게 왜냐하면 조선은 경국대전에 따라서 재혼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재가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료가 죽고 나면 그 아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는 토지가 바로 수신전이고요. 그 미성년의 자식들에게 주는 것은 이제 휴량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과전법은 세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세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관리가 죽었을 때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지급됐으니까 결국 이것은 일대에 한해서는 세습이 허용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과전법은 다시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받게 되는데 물론 직전법으로 받게 되면서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전직 관료를 제외한 현직 관료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현직 관료에게만 왜 주느냐? 바로 나누어 줄 만한 땅, 바로 수조권지가 매우 부족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태종 때는 수조권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삼남지방인 충청도와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수조권 분급제를 확대했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세종 때 다시 경기 지역에 한해서만 나눠주도록 또 이렇게 전환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세조 때는 정랑공신과 좌익공신 등 이 공신 세력들이 많아지면서 공신전 지급이 많이 늘어납니다. 곧 세습전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는 더 이상 나누어 줄 만한 수조권지가 없게 되자 결국 현직 관리에게만 나눠줬던 것이죠. 따라서 관료가 죽었을 때 그 유가족한테 지급됐던 수신전이라든가 휴량전도 이 직전법 체제에서는 폐지가 됩니다. 자, 이러한 직전법은 결국 국가에 의한 어떤 국가의 재정 확보와 국가에 의한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어떤 목적에서 개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결과를 놓고 보면 정반대 현상을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현직 관료일 때는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전을 받게 되지만 퇴직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양반 관료들은 현직일 때 자신의 권력을 가졌을 때 최대한 사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양반 관료들에 의한 토지 사유화 현상이 대단히 심화된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직전법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에 의한 토지 지배력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었겠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양반 관료들의 토지 소유 욕구를 자극해서 사유지를 확산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수관급제라는 게 있는데요. 좀 중요합니다. 관수관급제는 직전법이 폐지된 게 아닙니다. 직전법 체제 하에서 바로 수조권을 행사하는 방식만, 수조권 방식만 좀 바뀐 것이죠. 예를 들어서 농민이 있고 국가가 있을 때 원래는 국가가 농민으로부터 10분의 1의 수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대신 어떤 관리가 있을 때 국가가 관리에게 이 농민의 토지를 과전으로 주게 되면 이 관리가 국가를 대신해서 10분의 1의 수조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관리들이 법으로 정해진 수조율보다 더 높은 수조를 하게 되자 결국 국가는 농민들로부터 국가가 직접 수조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거둬들은 조를 관리들에게 다시 주는 거죠.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해서 관리에게 다시 준다. 그래서 관이 걷어서 관이 준다라는 의미로 관수관급제 이렇게 부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요. 그 결과. 그 관수관급제의 시행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바로 전주전객제가 사실상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전주와 전객이라는 건 수조권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관계죠. 그 전주가 수조권을 행사하는 개인이고요. 전객은 바로 그 조를 납부하는 농민인 것이죠. 따라서 전주전객제는 국가가 대신 조를 걷어서 관리에게 지급해주는 방식인 관수관급제가 성립되면서 사실상 이제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가에 의한 토지와 농민 지배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까 직전법이 시행됐을 때와 마찬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즉 현직 관료들의 위기의식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수주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현직 관료일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토지 사유화 현상이 점점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명종 때는 이 직전법이 결국 폐지가 됩니다. 직전법이 폐지가 됐다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바로 고대 사회부터 존재해왔던 수조권 분급이라고 하는 반대급부가 결국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이제 조선 명종 이후부터는 녹봉만 지급하게 되죠. 녹봉만. 1년에 2번에 걸쳐서 관리들에게 녹봉을 지급하게 되고 더 이상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병작 반수제에 입각한 지주전후제가 거의 대부분의 토지 소유 관계에 따른 지주전후제가 일반화된 사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일반 농민들은 자기 소유의 토지가 거의 없는 거죠. 곧 자영농이 몰락하고 대부분의 농민은 소작농, 바로 전호로 전락하게 되고요. 이 전호들은 양반 지주의 토지를 경작한 후에 대략 2분의 1의 곧 반 정도를 지급하기 때문에 농민의 삶은 대단히 어려워지고 농촌 경제가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조선 16세기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선의 수취제도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양인은 원칙적으로 조세 부담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반이라든가, 그러니까 양반 중에서 이제 법적으로는 학생과 현직 관료죠. 하지만 대부분 조선에서의 양반은 관료이거나 아니면 향교 또는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면제죠. 또한 중인 세력들, 향리라든가 서리 또는 이런 중인결, 그러니까 기술관리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은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구격이 면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대부분의 조세가 농민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보통 세금을 의미하는 말로 조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죠? 근데 조선 초에는 이 조와 세가 사실 구분이 돼요. 이 조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자인 전주가 경작자인 전객에게 대략 10분의 1 정도의 조를 걷는 것이죠. 보통 조선시대는 1결에 평균 생산량이 300두였기 때문에
대략 10분의 1인 30두를 받는 것이죠. 그럼 세는 뭐냐? 이렇게 1결당 30두의 조를 거뒀던 전주가 다시 국가에게 거둬들인 조에서 10분의 1, 15분의 1, 그러니까 30두의 15분의 1이니까 대략 2두 정도를 국가에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성종 때 관수관급제가 오타입니다. 자, 관수관급제가 실시되게 되면 이제 전주 전객이라는 의미가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관수관급제 실시 이후에는 굳이 조와 세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다. 곧 폐지가 된 겁니다. 이 개념 자체가. 자, 전세, 토지에서 걷는 세금을 얘기하죠. 자, 토지에서 걷는 세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결당 10분의 1, 대략 30두라고 말씀드렸고요. 답험 손실법. 자, 이건 뭐냐면 수조권을 행사하는 전주가 자기가 거둬들여야 될 그 농경지에 가서 직접 풍흉을 결정하는 겁니다. 토지의 비옥도와 상관없이 직접 풍흉을 결정해서 세금을 거두니까 당연히 농사가 흉년이라 하더라도 이 전주 입장에서는 농사가 꽤 잘 됐다 라는 한마디로 수조율을 개인이 정하다 보니까 결국 폐단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흉년이어도 풍년이라고 하고 더 많은 조를 요구할 수가 있을 테니까. 따라서 세종 때는 이러한 전주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공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흔히 우리가 전분 6등, 연분 9등법이라는 게 있죠. 그게 바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공법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전제상정소라는 걸 설치하게 되고요. 일단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눕니다. 토지가 그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데 예를 들면 가장 좋은 땅부터 가장 나쁜 땅까지 그 크기가 다르겠죠. 한마디로 수등이척법에 따라서 서로 다른 자를 가지고 토지를 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들이 모두 1결이라고 한다면 가장 작은 면적의 토지도 1결, 똑같은 1결도 면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 토지가 비옥도가 낮고 이 토지는 비옥도가 높겠죠. 한마디로 이 모든 토지는 똑같이 300두가량의 생산량을 갖는 토지다. 이렇게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는 걸 전분 6등이라고 합니다. 또 연분 9등은 뭐냐면 풍흉을 9단계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중하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가장 농사가 잘 된 애를 상상년, 그 다음 상중년, 상하년, 중상년, 중준년, 중하년, 하상년, 하중년, 하하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년인 경우에는 20두를, 하하년인 경우에는 4두를 이렇게 풍흉에 따라서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거둬들이는 것을 우리가 연분 9등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분 6등, 연분 9등법 그리고 이때 토지를 잴 때는 서로 다른 자를 가지고 재는 길이가 다른 자를 갖고 재는 수등 이척법에 따라서 만든 제도를 우리가 공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세종이 만든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제도, 전세제도였던 이 공법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 때는 다시 영정법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영정법은 일단 풍흉과 상관없이 무조건 사두를 걷습니다. 그래서 정액제죠, 정액제. 액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1결당 사두로 고정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영정법이고요. 그렇다면 농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느냐?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최고 20도에서 사두로 걷던 게 그냥 사두로 가장 낮은 등급으로 고정이 됐으니까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됐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전세는 원래 지주가 땅 주인이 납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양반 지주들은 이 전세를 바로 소장농들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들에게는 큰 어떤 혜택, 이익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효종 때는
수등 이척법이 다시 양척 동일법으로 바뀌면서 토지의 어떤 비옥들에 따른 어떤 구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조선의 토지 제도의 변천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공납입니다. 특산물을 걷는 제도죠. 수치제 중에 고려시대 또는 그 이전의 삼국시대부터 존재했던 공납제도. 공납은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걷는 상공, 그다음 부정기적으로 걷는 별공, 그리고 지방에서 어떤 왕실에게 상납하는 진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것을 수치하는 방식은 고려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관청에서 필요한 물품을 각 지역마다 할당을 하면 그 지역의 행정실무자들이 각 호별로 다시 그걸 분급해주는 그러한 방식, 그게 바로 주현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9년 단위로 부과하면 각 9년의 지방관이 각 가호별로 다시 걷는 방법. 그럼으로써 국가가 거둬들이는 총액에는 큰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중앙에서는 안정적으로 특산물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현공부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상공, 별공, 진상, 이 중에서 가장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건 사실 별공입니다. 부정기적으로 걷어가는 것이 정기적으로 걷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 양이 들쭉날쭉했기 때문에 사실상 농민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공납 자체가, 이 공납 자체가 전세보다 더 큰 부담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방납입니다. 방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납 납부를 방해하는 거죠. 아전과, 그러니까 향리, 아전과 방납 상인들이 짜고 그 마을 주민들에게 구하기 힘든 물품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닷가 사람들한테 뭐 송이버섯을 내라. 당연히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다 이때 이제 방납 상인이 대신 납부를 해주고 이 농민들에게 그 몇 배 또는 수십 배의 어떤 물품 가격을 부풀려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방납인데, 이 방납은 바로 상인과 아전들이 보통 결탁이 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방납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제기된 것이 조광조와 또는 유성룡, 그리고 율곡 이이가 주장했던 게 수미법이었는데 쌀로 걷자는 거죠. 특산물 말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이원익이 주장을 해서 광해군 때 대동법으로 이제 개편이 됩니다. 나중에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 역. 자, 역은 두 개로 나누죠. 군역과 요역이 있습니다.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군역은 실제로 군대로 가는 정군, 정병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군생활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달해주는 바로 2명의 보인, 이게 보법이었죠. 세조 때 보법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요역. 요역은 토지 8결 기준으로 한 사람씩, 그것도 1년에 6일 이내로 제한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원칙에 불과합니다. 두 가구가 있는데 각각 토지가 4결씩 있다. 그럼 두 가호를 합쳐서 한 명만, 그것도 1년에 6일 정도만 요역을 부담하면 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원칙상 그랬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나 성을 쌓는다거나 저수지를 축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 근대 사회에서는 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죽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따라서 요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 군역 대상자를 가지고 이제 요역을 하게 되고, 그러자 또 사람들이 군역을 기피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바로 대립제가 성행하게 되고, 그것을 국가가 합법화시켜주는 게 이제 군포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전반적으로 조선의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부역제를 해이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세 징수는 화폐가 아니라 현물로 납부하는 게 일단 원칙이고요. 익류지역은 아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익류지역은 평안도와 함경도처럼 국방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그래서 국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신 접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마을이라든가,
또는 제주도처럼 특수한 지역은 세금을 걷어서 중앙으로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거를 잉유지역이라 부르죠. 나머지 지역은 거두어든 세금을 좋은 제도를 통해서 곧 배로 운반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고려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각 지역에 하천, 하류에 보통 조창을 만들어 놓고요. 그 인근에서 거두어들인 곡식을 이 조창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기마다 중앙으로 운반해서 서울의 경창에다가 이제 보관하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경창은 3개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창은 2개고요. 바로 여기 보시면 군자창, 용산에 있는 군자창, 서강에 있는 광흥창, 그리고 용강동에 있었던 풍저창. 자, 이것이 각각 용도가 좀 다르긴 하지만 전국에서 거둬들인 곡식을 이 3개에 나누어서 보관합니다. 이게 경창이고요. 자, 그 밖에 국가의 재정 수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뭐 전세 공납력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밖에 염전, 광산, 어장처럼 특수한 지역에서 얻어들이는 세금, 그리고 상인과 수공업자에 걷어들이는 세금. 자, 이렇게 걷어들인 세금은 왕실 경비나 공공행사비, 녹봉, 군량 및 빈민 구제비로 주로 지출하게 됩니다. 자,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국가가 어떤 제도를 정비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 제도에 어떤 빈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권력자들은 그러한 빈틈을 이용해서 농민들을 이제 수탈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수치체제의 문란을 통해서 백성들의 몰락을 가져오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 전형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특히 16세기 이후에 조세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국가가 행사했던 토지 수급권제가 이제 폐지가 됐죠. 명종 때. 이때부터 지주전호제가 이제 일반화된 겁니다. 이것이 농민들의 어떤 몰락을 가져왔고, 결국 농민들은 병작 반수제로서 소작농인 전호로서 생활해야 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박납의 폐단. 복습이네요. 그죠? 아까 설명드렸는데, 박납은 지역 주민들이 내야 되는 특산물. 자, 그 특산물을 박납상인이 대신 내주고, 그리고 몇 배에 해당되는 물건값을 치러야 되는 어떤 폐단입니다. 인납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치 특산물을 공납을 한꺼번에 거두어들이는 걸 이제 인납이라고 하죠. 둘 다 공납의 폐단입니다. 자, 공납의 폐단. 따라서 이것 때문에 농촌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꽤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군포라든가 이런 공납의 폐단 때문에 백성들이 이탈을 했을 때 그것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국가는 오히려 통제 정책을 강화합니다. 뭐 호패제를 강화한다거나 5가구씩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오가 작통법을 만든다거나, 그래서 한 가호가 만약에 이탈을 했다, 도망갔다, 그럼 나머지 가족에게 대신 그것을 지급하게 하는 인징, 친척이 도망가면 대신 납부하는 족징. 자, 이러한 걸 통해서 백성들을 더욱더 좀 괴롭혔다는 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광조라든가 유성룡 이이가 공납을 굳이 특산물로 거둘 필요 없다, 현물로 거둘 필요 없다, 그냥 이것을 쌀로, 그냥 특산물 말고 쌀로, 어느 마을에 내는 쌀로 걷자. 자, 이게 바로 수입법인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군역의 폐단은 일단 사람들이 요역을 기피하며 생겨난 거예요. 그죠? 왜 그랬다고요? 성을 쌓거나 이런 걸 참 힘들었을 테니까. 그러자 군역 담당자에게 요역을 시켜, 한마디로 군인들에게,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에게 성을 쌓거나 다리 만드는 일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대를 가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는 대립제가 생긴 거고, 이러한 대립제가 반군 수포를 낳죠. 그래서 병영과 수영에서는 아예 이럴 바에는,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바에는 그냥 군포를 내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군인을 사서 쓰겠다는 거죠. 이게 불법일 때는 반군수포고요. 그것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도화시킨 게
이제 군적 수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적 수포는 1년 6개월마다 16에서 60세의 병역 담당자는 두 필의 군포를 납부하게 되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농민인 것이죠. 예, 다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겠느냐? 당연히 국방력의 약화와 농촌 경제의 몰락을 가져왔겠죠. 예, 이것은 뭐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고요.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점점점 이제 심해지는 폐단들이에요. 16에서 60세의 양인 남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특히 농민들에게 집중됐다고 말씀드렸죠.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호적에서 지워주지 않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호적에는 여전히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해야 되는 게 백골징포고요. 아직 16세가 되지 않은 어린애인데 호적을 고쳐서 성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환구천정입니다. 이웃한테 대신 걷는 인징, 도망간 친척을 대신하는 족징.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군포의 대표적인 폐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환곡입니다. 자, 환곡은 원래 조세가 아니죠. 환곡은 빈민을 구제하는 춘대춘하법입니다. 바로 고구려의 진대법부터 고려의 의창, 그다음 조선의 환곡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환곡이 국가에 의한 고리대로 변질이 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쌀에다가 결을 잔뜩 섞어서 대출해주고 또 제대로 된 양곡을 거둬들이는 게 분석이고요. 그 다음 농민들이 필요 없다는데도 백성들이 필요 없다는데도 강제로 꿔주고 비싼 이자를 거둬들이는 게 바로 늑대입니다. 늑대. 그리고 일정량은 국가가 계속 비축을 해둬야 되는데 그것을 회계장부를 고쳐서 그것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챙기는 게 가분. 자, 이런 식의 폐단이 발생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이런 전세의 폐단, 그 다음에 어떤 군정의 폐단, 그리고 이런 환곡의 폐단을 묶어서 바로 삼정의 문란이다. 예, 삼정의 문란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이 삼정의 문란이 조선 후기 밀란의 원인으로 이제 작용하게 되죠. 뭐 홍경래의 난이나 또는 진주 밀란이라든가.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조선 후기가 아니라 사실은 조선 전기의 경제제도입니다. 조선 전기이기 때문에 그런 명종 때 이 임꺽정의 난이 바로 요 시기에 농촌 경제의 몰락과 농민들의 피폐한 삶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의 경제활동. 이거는 삼국시대든 고려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바로 경제생활. 그러면 누구의 경제생활이냐? 각 신분별로겠죠. 첫째, 양반들의 경제생활이 어땠느냐? 보나마나죠. 일단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들은 국가에서 관료로서 받는 과전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녹봉이 있었겠죠. 또 자신이 소유한 개인 땅인 사전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재산 중에 하나인 노비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비로부터는 신공을 거뒀을 거고요. 신공을. 그 다음 자신이 소유한 토지는 전호들에게, 소작농들에게 소작을 주고 2분의 1의 지대를 받았을 겁니다. 또 과전에서는 수조권을 행사해서 10분의 1의 수확량의 10분의 1을 거둬들였을 것이고요. 또 국가로부터는 현물로 녹봉을 받았겠죠. 자, 이러한 것이 바로 양반들의 경제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이러한 토지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사유지였다면, 자신의 사진이었다면 병삭 반수를 통해서 2분의 1을 거뒀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하게 된 넓은 농장은 자신의 어떤 그 소작농 또는 노비들을 통해서 당연히 경작을 했겠죠. 중요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노비. 노비와 관련해서는 이것도 조선시대도 있었던 법하고 똑같아요. 부모 중에 한쪽만 천민이어도 그 자식은 노비죠. 이게 일천즉첩법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유권, 그 자식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어머니 쪽 주인이 가져가죠. 이게 고려시대는 천자수모법이었고 조선에서는 노비 종모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일천즉정과 노비 종모법을 잘 활용하게 되면 결국 이 양반들이 노비를 증가시키는, 노비를 늘려나가는 데 이제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도 조선의 양반들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서 노비수를 증가시킴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럼 농민들의 경제 생활은 어땠느냐? 당연히 농민들은 힘들었겠죠. 그죠? 일단 자신의 땅을 가진 농민이라 하더라도 수조권자인 전주에게 10분의 1, 법적으로 10분의 1, 사실 그 이상을 납부를 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지주 전후자에서는 소작농들이 무려 2분의 1을 납부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토지 주인이 납부해야 될 전세를 바로 소작농들이 전가받아서 또 납부를 해야 됐을 것이고, 자, 이러한 각종 폐단 때문에 결국 농민들은 점점점 몰락을 해 나갈 것이고요. 농민들은 하지만 그렇다고 굶어 죽을 수는 없죠. 수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은 스스로 자신을 먹고 살 수 있는 자구책을 이제 마련하겠죠. 그 자구책이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바로 생산력을 높이는 거죠. 그 농업기술 개발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산력을 높여 나간 것이 바로 농업기술의 발전의 배경, 그 농민들의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2년 3작, 우리가 흔히 윤작이라고 하죠. 돌려짓기라고도 하고요. 이 2년 3작이 처음 보급된 것은 고려시대입니다. 하지만 조선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었고요. 일반화되었고, 또 12법이 있어요. 12법. 자, 바로 거름 주는 방법이죠. 고려시대에도 12법은 발달했습니다. 녹비와 퇴비를 주는 방식이 고려시대에 이미 존재했고요. 조선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덧거름과 밑거름을 주는 방식으로까지 더 발전하게 된 거죠. 따라서 2년 3작과 12법은 이제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어떤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을 쉴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휴경지를 소멸시킵니다. 고려시대에는 2년 3작이 막 보급되었고 12법이 어느 정도는 발달했지만 휴경지가 여전히 존재했었죠. 휴경지가 감소는 했지만 존재는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에 들어와서는 이제 사라진 거고요. 자, 그 다음 모내기법, 이양법이라고 하죠. 이미 고려 말기에 남부 일부 지역에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전기까지는 아직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내기법인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발달되는 것은 바로 조선 후기에 가서 가능해지는 일이죠. 바로 수리시설이 확충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고, 오히려 조선 전기에는 이 모내기법은 대단히 모험성이 강했기 때문에 그 실패했을 때 농사를 완전히 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내기법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바로 벼와 보리를 1년에 2번 재배할 수 있는 바로 이모작이 실시가 가능한데 당연히 남부지방에서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고려 말에 목화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장인인 장천익이 이 목화 재배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목화로 만든 바로 무명옷을 입을 수가 있었던 건 바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입니다. 자, 그리고 농사직설과 금양잡록이 있는데 고려 말에는 원나라에서 이 암이 들여온 농상집요가 있었죠. 이거는 외국의 농서기 때문에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사직설은 세종 때 농사 경험이 풍부한 농부의 실제 경험을 기록한 농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매우 적합한 농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양잡록은 성종 때 강희맹이라는 양반 지주가 직접 자기가 지금의 과천과 시흥 그 중간 지역인데요. 바로 그 동네가 금양입니다. 그 지역에서 자신이 직접 농사 짓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이제 금양잡록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는 조선 전기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우리나라 토양과 기후에 맞는 농서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런 농업기술의 향상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배층의 수탈, 또 수취제도가 많이 문란해지면서 농민들의 삶은 더욱더 궁핍해졌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게 되자 그런 농민들의 유리를 막고자 그 방지책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뭐 이런 것들인데요. 구황차료. 보통 구황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기근을 벗어날 수 있게 굶어 죽는 걸 방지하는 기아를 막는 그러한 것을 소개하는 그러한 책이 구황차료입니다. 그래서 잡곡이나 도토리, 그 다음에 풀뿌리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조리할 수 있고 또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을 수 없고, 자 이러한 것들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책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방법을 알려줘야 할 정도로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떠나니까 결국 그것을 강제적으로 억제하고자 호패법이나 오가작통법을 강화했던 것이고요. 또 지방에선 자치적으로 사족들이, 그러니까 지방 양반들이 향약을 통해서 어려울 때 서로 도와라라는 어떤 환난상율, 뭐 예속상교, 덕업상권 뭐 이런 게 있지만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환난상율을 통해서 백성들이 서로 돕도록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을 자치 규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요. 또 사창제를 통해서 자치적으로 마을 단위로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는 환곡제가 폐지되면서 이 사창제만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창제는 국가와 상관없는 바로 지방의 자치적인 어떤 제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조선 전기의 상업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상업의 발전을 억눌렀죠. 바로 억상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장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허가를 맡은 상인들만 장사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상인을 관허상인이다 이렇게 부르고요. 서울에서는 바로 시전상인들이 관허상인이고요. 지방에서는 바로 이런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는 보부상, 이들이 바로 국가에 허가받은 관허상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제외한 곧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판다면 그러한 상인들이 물건을 파는 곳을 난전이라고 부르죠. 난전. 자, 시전이 설치가 됐습니다. 자, 시전은 주례에 따라서 전조 후시의 법을 따릅니다. 경복궁이 있고 경복궁 앞쪽에 이제 관청이 있죠. 6조 거리가 있고 이렇게 관청 뒤에 이제 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관청, 뒤에는 시장에서 전조 후시라고 하고요. 이 시전은 지금의 종로거리를 말합니다. 국가가 건물을 짓고 이 상인들한테, 이 시전 상인들한테 이 건물을 임대하는 거죠. 그래서 점포세도 받고 또 점포세를 받고 그 상인들에게는 상업을 허가를 내준 조건으로 상세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점포세와 상세를 받죠. 대신 이 상인들은 국가에 세를 내는 대신에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독점 판매권을 획득하게 되고요. 따라서 불법 시장은 이 시전 상인들이 이들을 통제할 권리를 가져요. 곧 난전을 금지할 권리. 그래서 이걸 금난전권이라고 하게 되는데 시전 상인들에게 이 불법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인조 때 가서입니다. 인조 때. 특히 이 시전 상인 중에서도 6가지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가 대표적인데 그걸 유기전이라고 하죠. 유기전. 자, 여기 금난전권 나오죠. 중요합니다. 도성박 심리 지역에서의 난전은 국가가 이제 금지를 하죠. 불법 시장을 난전을 이걸 금지하는데 이것을 시전 상인들에게 줬다. 그래서 나중에 상공업의 자유를 이제 정조 임금이 상공업의 자유를 허용하는 신해통공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 신해통공에 따라서 금난 정권이 폐지가 되죠. 그 시전 상인들의 독점 판매권이 폐지가 되면서 결국 정조 이후에는 누구든지 상공업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공업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고 다만 요 유기전은 나중에
갑오개혁 때 가서야 갑오개혁 때 가서야 유기전의 금난 정권은 폐지가 됩니다. 자, 그다음 경시선은 상업행위를 감독하는 관청이죠. 통일신라의 동시전, 고려의 경시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장시인데요. 장시는 말 그대로 지방시장입니다. 지방시장. 15세기에 처음 등장했고요. 이게 18세기가 되면은 무려 한 1000여 개, 지방에 한 1000여 개 정도의 장시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15세기에는 보통 15일장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차 5일장의 형태를 띠게 되죠. 보부상들이 A라는 마을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다른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또 이 마을에 도달할 때 이 반경이 보통 5일 정도 거리였기 때문에 5일장이 대부분 일반적인 장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활동하는 상인을 보부상이라고 하는데 이 보부상은 관허상인이라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보부상들은요 전국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에 지방 곳곳에 어떤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부상 조직은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 어떤 통신망으로 활용하기 매우 좋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조선시대는 이 보부상들이 어떤 파발을 대신해서 이웃 마을로 바로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조직과 통신망, 정보망을 나중에 어떤 권력자들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부상들은 크게 어떤 관변단체로 또 성장하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해상공국이라든가 훗날 황국협회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보부상과 연관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폐. 자, 유통이 부진했다. 자, 고려시대와 똑같죠? 조선 초에 저화를 만들었다. 자, 이 저화는 지폐입니다. 지폐. 동전이 아니고 지폐인데 사실 고려 말에 공양왕 때 처음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태종 때 이 저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물론 크게 유통되지 못했고요. 또 세종대왕 때는 조선 통보를 만들었는데 이 조선 통보의 재질은 구리입니다. 그런데 이 구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이 조선 통보는 다시 주조가 금지가 됐고요. 또 세조 때는 전패를 만들었는데 이 전패는 화살촉 모양이에요. 화살촉 모양. 그래서 화살촉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패 또는 유엽전이라고 하는데 고가인 구리보다는 조금 더 흔한 이제 철로 만든 철전입니다. 하지만 왜 이게 화살촉으로 만들었겠어요? 평상시에는 화폐지만 유사시에는 이것을 군사 무기로 사용할 목적으로 아마 이렇게 화살촉 모양의 전패를 만들었을 텐데 모두 유통에는 실패했다. 자, 국제무역을 보시면 국가가 통제력이 강했던 조선 전기에는 주로 공무역이 중심입니다. 공무역이 중심이고 사무역은 엄격히 제한이 되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명나라와의 4대 외교가 실질적으로는 조공무역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바로 조공무역과 이때 사신들을 따라갔던 이 상인들이 행하는 이런 사행무역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여진에게는 무역소를 설치했었죠. 바로 경원 지방에 무역소를 설치했었고요. 일본에게는 삼포를 개항했습니다. 그죠? 세종대왕 때 삼포를 개항해서 부산포, 연포, 제포에서 일본이 무역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밖에 동남아시아인 유쿠와 시암 등 시암이 타이죠.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출품은 대부분 우리의 특산품이나 생활필수품, 수입품은 대부분 지배계층의 사치품이었다. 자, 상업이 대체로 억제되어 왔고 화폐 유통이 크게 발달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역도 대부분 공무역인 중심이었던 조선 전기에는 수공업 또한 그렇게 발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관영 수공업이죠. 관청 수공업이라고도 하고요. 일단 전문 기술자, 이 수공업자를 관청에 등록시켜서 공장 안에 등록을 시키죠. 공장 안에. 이게 공장안은 바로 공장이라는 수공업자들의 명단인 거죠.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바로 각급 관청에 소속돼서
일정 기간 동안에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여기서 이제 초과 생산된 것을 팔아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필요한 물품을 제작해서 국가에 납품하고 책임량을 초과한 부분은 별도로 판매해서 이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하지만 민영수공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물론 집에서 자기가 쓰기 위해서 하는 어떤 간의 자가 소비를 위한 간의 수공업은 있었겠지만 민영수공업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이 공장 안이 폐지가 되면서 관영수공업이 오히려 쇠퇴하고 민영수공업이 또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는 전혀 다른 어떤 사회 경제 환경을 갖고 있으니까 좀 구분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의 수공업은 주로 자기가 쓰기 위한 것이나 또는 국가의 어떤 공납을 납품하기 위한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의 근세의 경제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 사회의 특징, 그러니까 근세 사회의 특징을 살펴볼 텐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사는 그 시기의 지배층, 그리고 신분제도, 계층 구분, 그리고 각 신분의 특징, 특히 지배층들의 특징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 시책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법률과 여성에 대한 어떤 지위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